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나를 동창회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야 나는 단 한 통의 전화로 투자 거물을 불러올 수 있었죠. 남편 민준 씨와 나는 결혼한 지 정확히 8년이 되었습니다. 이 8년 동안 매년 그의 대학교 동창들이 모임을 가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죠. 며칠 전 저녁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민준 씨는 또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뭘 보는지 연신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나는 슬쩍 다가가 보았고 그가 대학 반장이 올린 단체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동창회를 열고 특별히 가족을 동반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내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작은 기대감이 스물스물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다음 주말에 당신 동창회 있다면서요? 이번에는 나도 같이 가면 어때요?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으니 당신 친구들도 좀 알아가고 싶어서 그래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는 눈빛은 마치 무슨 큰 골칫덩이라도 보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그는 당신이 왜 가? 무슨 재밌는 일이 있다고 거기에 끼려 해? 하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나는 애써 용기를 내어야 했습니다. 반장이 가족 동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내가 계속 당신 친구들을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 사람들이 당신 부인에 대해 물으면 당신도 딱히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다들 나를 좀 알게 되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몇 톤 높여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해? 당신이 간다고 나한테 체면이 설 것 같아? 그때 그 일이라도 내 친구들이 물어보면 내 얼굴은 어디다 둬야 하냐고? 그가 말한 그때 그 일이란 내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 때 우리 집안에 작은 문제가 생겼던 일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지게 되어 그 당시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잊고 쓰는 모든 것이 너무나 소박했죠. 나중에 내가 민준 씨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괜찮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특히 그가 작은 회사를 차리고 살림이 나아지자 그는 늘 그 일을 들먹이며 나를 비난했습니다. 마치 내가 가난했던 시절이 그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그의 말을 듣자 내 가슴은 먹먹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음을 억누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 몇 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은 우리 형편도 좋아졌고요. 게다가 내가 간다고 해서 괜히 엉뚱한 말할 리도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당신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때 되면 나 혼자 갈 테니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잘 해놓고 있어. 말을 마치자 그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식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식탁의 음식에서는 아직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늘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가 이런 모임에 함께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고 전업주부로 집에 있으면서 일하러 나가지 말라고 하면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며 그가 마음 편히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가 내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창피를 줄 거라고 여기다니요.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 마음은 시리고 씁쓸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회사가 좀 더 안정되고 그의 친구들이 그 하찮은 일들을 모두 잊으면 그가 나를 기꺼이 데려가 줄 거라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그에게 내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처럼. 동창회가 끝나고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 민준 씨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는데도 그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구겨진 외투에 헝클어진 머리. 문을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여보, 왜 그래요?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연이어 피워댔고 거실은 이내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캐물을 용기가 나지 않아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따라 그의 손에 건넸습니다. 그는 컵을 받아 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그저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금줄이 끊겼어. 납품업체에서는 돈을 독촉하고 고객사 대금은 회수되지 않고 회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이 회사를 차린 지 3년이 넘었고 평소에는 늘 내게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전망이 밝은지 으스대곤 했기에 나는 회사가 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죠. 하지만 넋을 잃은 듯한 그의 모습을 보니 다른 말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위로할 뿐이었죠.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고 회사가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죠. 이렇게 풀이 죽어 있지 마요. 방법을 어떻게 찾아? 어떻게? 그는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든 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고 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는 친구들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잖아.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깜짝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잘 생각해봐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생각은 당신은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구나. 그는 나를 노려보며 눈빛에 가득 찬 화를 뿜어냈습니다. 이 여러 해 동안 당신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밥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뭘 했어? 지금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저 찬물을 끼얹는 소리만 할 뿐이잖아. 그의 말을 듣자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깔끔하게 정리했던 건 그가 밖에서 마음 편히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내가 했던 이 모든 것이 아무 가치도 없었다니요. 나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찬물을 끼얹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좀 진정하고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는 거예요. 함께 헤쳐나가? 당신이 어떻게 나와 함께 헤쳐나가? 그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번 돈이나 쓸 줄 알지. 또 뭘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 혼자 있고 싶어. 말을 마치자 그는 침실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가버렸습니다. 나는 거실 홀로 서서 바닥에 흩어진 깨진 컵 조각과 물을 바라보며 서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실에서 밤새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죠. 나는 침실 문 앞에서 한참 동안 그를 기다리며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었지만 그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러 나가 만취 상태가 되어 돌아와서는 술주정을 부리거나 아니면 침실에 자신을 가두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숨막힐 듯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하루하루 풀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애가 탔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흘이 더 지났지만 남편 민준 씨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가 침실에서 나올 때 그의 눈은 밤톨만한 크기로 부어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거뭇했습니다. 전날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그에게서는 술 냄새가 확 풍겨왔죠. 그는 냉장고
앞으로 가서 맥주 한 병을 꺼내 입에 털어 넣으려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 황급히 다가가 그의 손에 들인 맥주를 빼앗아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 이렇게 마시면 안 돼요. 몸 망가져요. 회사 일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웃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 당신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건데? 당신은 문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잖아. 아는 사람이라곤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 뿐인데 당신이 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납품업체에 가서 사정이라도 해줄 거야? 아니면 고객사 대금을 받아내줄 거야? 나는 그가 믿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 투자업계에 검을 한 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께 당신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어쩌면 투자를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회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나오자 그는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집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 투자 거물 같은 분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분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알아? 다 산전 기업 사장들이나 업계 엘리트들이야. 나는 지금 곧 파산할 작은 회사 사장일 뿐인데 그분이 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자닐 뿐인다. 나 그분 진짜로 알아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급해져 목소리를 몇 톤 높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기 전 아버지가 그분과 함께 사업을 하셨어요. 나도 그분을 몇 번 만난 적이 있고요. 그분은 사람이 의리가 있는 분이라 내가 부탁하면 분명 나를 봐서라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기 전이라고? 그의 얼굴색이 어두워지더니 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집안이 그때 어떻게 파산했는지 잊었어? 당신 아버지는 빚더미 안 잤고 그런 상황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지금도 당신과 연락을 할 리가 없잖아. 설령 연락을 할 리가 없잖아. 설령 연락이 된다 해도 지금쯤 당신을 갈볼 게 뻔해. 그런데도 그분께 도움을 청하러 가겠다고? 그러다 스스로 망신을 당하고 내 체면까지 함께 깎아내릴 거야. 그의 말은 마치 망치로 내 심장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어 마음속의 서러움을 참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알았을 때는 지금처럼 대단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분도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셨으니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예요. 됐어, 됐어. 그만 말해.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다시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구나. 이런 믿음직스럽지 못한 일은 더 이상 꺼내지 마. 괜히 나만 더 심란하게 만들지 말고. 말을 마치자 그는 맥주를 들고 침실로 돌아가 다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고 답답했습니다. 그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정말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그 투자 거물을 도와주셨고 그분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도 그분은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셨죠. 지금 민준 씨의 회사가 난관에 부딪혔으니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나는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한참 동안 서서 생각할수록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절망의 이성을 잃었지만 나는 그가 스스로의 회사를,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실로 돌아가 옷장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전 내 물건들이 들어 있었는데 사진첩과 졸업증명서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투자 거물의 전화번호였죠. 예전에 아버지가 이 번호를 내게 주시면서
나중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이 여러 해 동안 나는 이 번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 사용하지 않았는데, 나는 쪽지를 들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번호를 입력하고 막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침실 문이 열리며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휴대폰과 긴장한 내 모습을 보고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전화하려는 거야? 내가 스스로 망신당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시도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를 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거절당하더라도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처럼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에서는 뚜뽀하는 똑뚜하는 뚝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고 그 하는 많음이 마치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옆에 서서 두 팔을 가슴에 낀 채 경멸하는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전화가 연결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바로 끊어버릴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일 것이라고. 약 3초 정도 지났을까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급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대표님 되시나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제 아버지는 박건우인데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 씨, 물론이지. 어떻게 갑자기 전화를 다 했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은 한순간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제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최근 자금줄이 끊겨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해요. 대표님께서 투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서 혹시 시간을 내어 남편 프로젝트를 봐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약 안 된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해주세요. 내 말이 끝나자 나는 다시 긴장하며 그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민준 씨도 더 이상 그 경멸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분명 전화가 정말 연결되었고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아는 것 같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김 대표님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 이런 일이었구먼. 자네 아버지가 그때 나에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자네 일이라면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이렇게 하게. 자네 남편에게 말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자네랑 같이 내 회사로 오게.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보세. 프로젝트 자료도 잘 준비해 오라고 하고.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급히 말했습니다. 정말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뭘 고맙다고 그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김 대표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보세. 네, 내일 뵙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전화를 끊었고 마음속으로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만나주시기로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그분 회사로 가면 된대요. 당신, 얼른 프로젝트 자료 준비해요. 남편 민준 씨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준비할게. 말을 마치자 그는 황급히 서재로 돌아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풀 죽은 기운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눈빛에도 약간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헛된 노력이 아니었구나. 내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다음 날 아침 8시도 채 안 되어 남편 민준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찾아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여러 번 빗어 넘겼습니다. 수염도 깨끗하게 깎았더군요. 어제의 풀죽은 모습과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김 대표님의 회사로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그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고 시선은 때때로 나를 향하며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분명 궁금한 것이 있을 테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건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요.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오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당신 아버지께서 정말 그분께 큰 도움을 주셨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 대표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 대표님은 막 창업을 시작하셔서 돈도 인맥도 없으셨고 프로젝트가 큰 문제에 부딪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돈을 내서 자금을 융통해 주시고 자신의 고객사들을 소개해 주셔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죠. 그 후 김 대표님은 사업이 점점 커져서 지금의 투자 거물이 되셨지만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제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시곤 했고요. 그의 말을 듣자 민주 씨는 입을 쩍 벌렸고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예전에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나는 당신이 그때 그저 평범한 작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아무 인맥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다고 당신한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신은 늘 이미 망했는데 뭘 그런 얘기를 또 꺼내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말을 안 했죠. 게다가 나는 우리 둘이 살아가는 일인데 굳이 옛날 인맥을 들먹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예전에는 내가 너무 독선적이었어. 당신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나는 그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김 대표님과 프로젝트에 대해 잘 이야기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김 대표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핸들을 쥔 그의 손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 20분 정도 더 운전해서 우리는 김 대표님의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 건물은 웅장하고 멋졌고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대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남편 민준 씨는 주차를 마친 후 차에서 내릴 때 손이 약간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여긴 정말 너무 웅장하다. 이렇게 고급 오피스 빌딩은 나도 처음 와봐. 나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협력 관계를 논하러 온 거지 구걸하러 온 게 아니잖아. 평소처럼만 하는데요.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안내 데스크에 우리가 김 대표님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우리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김 대표님께서 이미 사무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남편 민준 씨는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안의 숫자를 응시했고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가 회사를 살려낼 수 있기를. 엘리베이터가 띠링 소리와 함께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 끝에 대표이사 사무실이라고 적힌 문패가 붙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우리를 안내하며 그곳으로 걸어갔고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김 대표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대표님은 사무실 책상 뒤에서 일어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먼저 내 손을 잡으며 아주 다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연 씨, 오랜만이네. 예전보다 더 정정해 보이는구먼. 나는 황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셔서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때 내 옆에 서 있던 남편, 민준 씨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김 대표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단한 투자 건물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예의를 갖추고 조금도 거들먹거리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김 대표님은 나에게 몇 마디 인사를 나누다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내 손을 놓고 남편에게 손을 내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서열 씨 남편 되시는 분이군요. 아주 활기차고 젊은 유능한 분이시군요. 그제야 남편 민준 씨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두 손으로 김 대표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해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고맙다고 그래? 서열 씨의 남편이라면 제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이지. 도와드려야죠. 김 대표님은 그의 손을 툭툭 치더니 우리를 옆에 있는 소파로 안내했고 비서에게 차를 내오라고 시켰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어색해하며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김 대표님은 그 모습을 알아차리고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 씨,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서열 씨가 민준 씨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해줬어요. 프로젝트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함께 분석해 봅시다. 남편은 황급히 가방에서 준비해 온 프로젝트 자료를 꺼내 두 손으로 김 대표님께 건넸습니다. 김 대표님은 자료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훑어보면서 때때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점차 긴장을 풀고 논리 정연하게 답변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자료를 검토한 후 김 대표님은 자료를 옆에 내려놓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프로젝트는 아주 좋습니다. 시장 전망이 아주 좋아요. 다만 초기 자금 투입이 좀 크고 운영 방식도 좀 더 최적화해야 합니다. 자금 문제가 해결되고 조정을 거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자 눈이 번쩍 빛났고 황급히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제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표님께서 제 프로젝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대표님은 빙긋 웃더니 나를 바라보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서열 씨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쯤 어디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 저는 창업을 하면서 빚더미에 앉아 월세도 못 낼 정도였지. 서열 씨 아버지가 직접 저를 찾아와 투자를 해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고객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서열 씨 아버지가 없었다면 오늘에서도 없었을 겁니다. 서연 씨는 어릴 때부터 참 영특한 아이였어. 그때 제가 자주 그 집을 방문했는데 서연 씨가 늘 저에게 차를 대접하고 물을 따라주곤 했지. 그때 제가 특별히 찾아가서 돕고 싶었지만 서연 씨 아버지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스스로 해결하시겠다고 했어. 김 대표님은 여기까지 말하더니 다시 나를 보며 칭찬 가득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자네 성품은 자네 아버지와 똑같아. 고집이 세고 강단이 있으며 정이 많고 의리를 지키지. 이제 자네가 나서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니
내가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나? 옆에 앉아있던 남편, 민준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이제야 내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예전에 나를 경시하고 폄하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대표님의 말이 끝나자 내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막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는데 김 대표님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고 남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민준 씨, 이건 초안 투자 의향서입니다. 제가 민준 씨 프로젝트를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니 일단 3억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20%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김 대표님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먼저 조항들을 살펴보세요. 문제 없다면 저희 법무팀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자금을 이체하여 민준 씨 회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억억 원이요? 남편 민준 씨의 손에 들린 찻잔이 쾅 소리를 내며 탁자에 부딪혔고 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응시하며 아까보다 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 대표님? 설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큰 돈을 정말 저에게 투자해 주시겠다고요? 물론 진짜입니다. 김 대표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현 씨의 체면을 봐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 씨 프로젝트가 확실히 잠재력이 있어요. 제가 투자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미래를 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득을 보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남편 민준 씨는 그 투자 의향서를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려는데 몇 번이나 손가락 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 10분 정도 서류를 읽더니 고개를 들어 김 대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정말 잘해서 절대 대표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고마워할 것 없어요. 고마워해야 한다면 사연 씨에게 고마워해야지. 김 대표님은 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저도 민준 씨 프로젝트를 알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서연 씨에게 잘해줘요. 서연 씨는 좋은 여자이니 소중히 아껴줘야 해. 남편 민준 씨는 황급히 나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아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다가도 머뭇거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예전에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깔봐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서운함과 후련함, 그리고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회사 일부터 해결해요. 다른 건 나중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김 대표님은 우리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의향사에 문제 없다면 제가 비서에게 법무팀이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두 분은 다른 할 일이 없으시면 먼저 돌아가서 준비하시고 앞으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팀과 연락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김 대표님과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 동안 감사 인사를 드린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대표님의 사무실을 걸어 나오는데 남편 민준 씨는 온몸이 붕 뜨는 것 같았고 걷는 것조차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내내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대단하다. 왜 진작 나한테 김 대표님을 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예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다고 당신한테 얘기했을 때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잖아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시야가 좁았고 사람 볼 줄 몰랐어. 그는 황급히 잘못을 인정하며 극진하게 내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근사한 저녁 식사하러 갈까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요. 아니에요. 집에 아직 반찬 많으니 돌아가서 밥 먹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당연히 축하해야지. 그는 고집을 부리며 휴대폰을 꺼내 근처 고급 레스토랑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슐랭 레스토랑 어때? 맛이 그렇게 좋다던데. 예전부터 당신 데려가고 싶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네. 그의 아첨하는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며 동창회에도 못 가게 하더니 이제 내가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회사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좋은 일이었죠.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더욱 나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심지어 직접 주방에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몇 가지 요리를 태웠지만 나는 그가 예전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만든 요리는 몇 가지 태웠지만 우리는 꽤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그가 일을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TV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는 우리 집안의 일에 대해 그에게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말들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 우리 집은 예전에 형편이 아주 좋았어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도 당신 회사보다 훨씬 컸어요. 그때는 집도 여러 채 있었고 고급 승용차도 2대나 있었죠.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손에 든 물컵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파산하게 된 거야? 아버지께서 친구를 너무 믿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는데 회사 자금 대부분을 거기에 투자하고 빚까지 좀 얻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쳐 버렸고 프로젝트는 망했어요. 회사도 따라서 무너졌고 빚도 많이 지게 되었죠. 어머니는 그때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큰 병을 앓아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나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이 많지 않은 직업을 찾았는데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돌보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빚을 갚는 것을 돕느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아버지는 나에게 짐이 될까봐 나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셨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는 다시 돌아오자고 하셨죠. 내가 당신과 연애할 때 이런 이야기를 감히 못한 건 첫째는 당신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웠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매번 말하려다가도 당신이 우리 집의 과거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다시 삼키곤 했어요. 내 말이 끝나자 거실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예전에는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다. 나는 당신 집이 망해서 아무 인맥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신을 데리고 나가면 내 체면을 깎아내릴 거라고 생각했어. 게다가 늘 당신의 옛날 일을 들먹이며 비난했으니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말하다가 목소리가 잠겼고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는데 마치 내가 도망갈까봐 그러는 듯 꽉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전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못했고 당신에게 화를 냈어. 정말 너무 미안해. 나는 소중히 여기지 없었어. 이 여러 해 동안 당신은 집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사실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고 마음속의 서운함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됐어요. 진작 당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오해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그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우리 둘이 함께 상의할 거야. 다시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거고, 다시는 당신이 나와 함께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지 않을 거야. 다음번 동창회 때는 내가 먼저 당신을 데려갈 거야. 내 이렇게 좋은 아내를 모두에게 소개시켜 줄게.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 나를 위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릴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의 오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점점 더 행복해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김 대표님의 투자는 곧바로 입금되었고 남편의 회사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는 말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동창회든 회사 행사든 늘 나를 데려갔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랑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에게 예전에는 나를 얼마나 못마땅히 했는지 농담처럼 말하면 그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삶은 아주 행복합니다. 매일 이야기꽃을 피우죠. 나는 결혼 생활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풀지 못할 응어리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 또한 진정한 행복은 돈이 많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아끼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서투른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제 채널을 아껴주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하루가 언제나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